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든 날의 기적 18번째 시간. 오늘은 오프라 윈프리의 내가 확실히 아는 것들 4번째 챕터 감사에 대해서 전하는 얘기들을 함께 읽기로 하겠습니다. 어제 책을 들고 앞산을 오르겠다고 약속을 드렸는데 배탈이 나서 종일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못 지켰는데요. 오늘도 상태가 그닥 좋지는 않은데 비도 오고 해서 오늘은 차 안에서 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챕터 들어가는 첫 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당신 인생의 단 한 번의 기도가 감사합니다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저를 포함한 모든 분들이 아마 이 한마디를 간직하고 싶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얘기부터 읽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나는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에 힘과 즐거움을 옹호해왔다. 10년 동안 빼놓지 않고 감사일기를 썼고 내가 아는 모든 이에게도 그렇게 하기를 권유했다. 그런데 너무 바빠지면서 나는 몰려오는 일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여전히 일기장을 펼치는 날도 있었지만 매일 5개씩 감사했던 일을 적던 습관은 점점 느슨해지기 시작했다. 1996년 10월 12일의 감사일기에 나는 이렇게 적었다. 나를 시원하게 감싸주는 부드러운 바람을 받으며 플로리다의 피셔 섬 주위를 달린 것. 햇빛을 받으며 벤치에 앉아 차가운 멜론을 먹은 것. 머리가 엄청나게 큰 남자와 소개팅을 한 게일과 신이 나서 오랫동안 수다를 떤 것. 콘에 담긴 셔벗. 너무나 달콤해서 손가락까지 핥아 먹음. 마야 안젤로가 새로 쓴 시를 전화로 들려주신 것. 두어 해 전 나는 우연히 이 일기를 보게 되었고 어째서 내가 더는 단순한 순간의 기쁨을 느끼지 못하게 된 걸까 의아해졌다. 1996년 이후로 나는 더 많은 부와 더 많은 일, 더 많은 재산 목록을 쌓아왔다. 모든 것이 엄청난 속도로 불어나는 듯 했다. 나의 행복만 제외한다면 말이다. 어째서 이렇게 수많은 선택권과 기회를 가진 내가 기쁨을 느낄 시간이 조금도 없는 사람들 틈에 끼게 된 걸까? 나는 이것저것에 신경을 쏟느라 어떤 것도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다. 늘 무언가를 하느라 너무 바빴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건 핑계일 뿐이다. 사실 나는 1996년에도 바빴다. 차이가 있다면 그때는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을 매일 수행해야 할 중요한 일로 여겼다는 것뿐이다. 하루를 보내면서 나는 늘 감사해야 할 일을 찾았고 그러면 어김없이 감사할 것이 나타났다. 때때로 우리는 산을 오를 때 힘든 것에만 주목한 나머지 오를 산이 있다는 사실에는 감사할 생각을 잊는다. 내 삶은 여전히 미친 듯이 바쁘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삶 속에서도 스스로를 지탱할 힘을 가진 것에 끊임없이 감사하고 있다. 그리고 다시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이제는 컴퓨터로 쓴다. 감사해야 할 순간을 만날 때마다 나는 메모를 한다.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이 있다면 만약 당신이 당신 앞에 나타나는 모든 것을 감사히 여긴다면 당신의 세계가 완전히 변할 거라는 점이다. 가지지 못한 것 대신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에 초점을 맞춘다면 당신은 자신을 위해 더 좋은 에너지를 내뿜고 만들어낼 수 있다. 확신하건대 매일 짧게나마 짬을 내어 감사한다면 크게 감탄할 만한 결과를 맛보게 될 것이다. 저도 감사일기를 오프라 윈프리를 통해서 사실은 알게 됐고
또 제 주변에 책 읽고 글 쓰시는 많은 분들이 쓰고 계셔서 따라 하다가 지금처럼 습관이 돼서 감사일기를 쓰며 사는 사람이 됐는데요. 아마 오프라 윈프리가 감사일기 쓰기에 원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분이 전하시는 이 얘기가 저는 너무나 와닿고 여러분들도 꼭 해보시라고 정말 권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얘기 읽을게요. 고맙다고 말해요. 여러 해 전 마야 안젤로가 한 말은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그날 나는 마야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문을 닫고 화장실 안에 들어가 변기 뚜껑 위에 앉아서 정신줄을 놓았다고 할 정도로 주체할 수 없이 흐느끼고 있었다. 그 정도만 해요. 마야가 꾸짖었다. 지금 당장 울음을 그치고 고맙다고 말해요. 하지만 선생님은 이해 못하세요. 나는 흑흑거리며 울었다. 내가 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넋이 나갔던 건지 지금은 알 수 없다. 마야가 이 말을 들으면 그것 봐요. 내가 그랬잖아요. 하고 말하리라. 이해해요. 하지만 오프라가 그 말을 하는 걸 듣고 싶어요. 큰 소리로 말해봐요. 고맙습니다. 라고 해봐요. 머뭇거리며 나는 그 말을 따라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훌쩍거렸다. 하지만 내가 왜 고맙다고 말하고 있는 건가요? 마야가 대답했다. 오프라가 고맙다고 하는 이유는 당신의 믿음이 너무나 강해서 어떤 문제에 부딪혀도 헤치고 나갈 거라는 걸 의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태풍의 눈 안에 갇혀도 신께서 구름 안에 무지개를 넣어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고맙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겨도 만물의 창조주에게 필적하지는 못한다는 걸 당신이 알기 때문에 고맙다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봐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시 말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말한다.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당신이 가장 덜 감사할 때가 바로 감사함이 가져다 줄 선물을 가장 필요로 할 때다. 감사하게 되면 내가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멀리서 바라보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이라도 바꿀 수 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당신의 주파수가 변하고 부정적 에너지가 긍정적 에너지로 바뀐다.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당신의 일상을 바꿀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쉬우며 강력한 방법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우리의 자아는 나를 타인과 분리된 존재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감사함을 느끼기 위해서는 그러한 자아가 뒤로 물러서야 한다. 그러면 그 빈자리에 한층 깊어진 연민과 이해심이 들어서게 되고 우리는 답답한 상황에서도 감사하기를 선택하게 된다.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느끼면 느낄수록 감사해야 할 일이 더 많아진다. 감사함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물을 가져다 준다. 마야는 옳았다. 지금 어떤 일을 겪고 있든 당신은 어떻게든 헤쳐나갈 것이고 힘든 순간은 지나갈 것이다. 그러니 지금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자. 무지개가 뜰 거라는 걸 당신은 알고 있으니까. 그 다음 얘기는 다이어트에 대한 얘기인데요. 처음은 건너뛰고 중간부터 읽기로 하겠습니다. 기어이 나는 다이어트 군단에 입대했다. 비벌리 힐스 다이어트, 황제 다이어트, 스카스데일 다이어트, 마녀수프 다이어트 등 온갖 다이어트를 다 시도했고 심지어는 바나나 다이어트나 핫도그 다이어트, 달걀 다이어트까지 해보았다. 농담이냐고?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내가 몰랐던 것이 있다면 그런 다이어트는 내 근육을 굶기는 셈이 되어 기초대사가 저해되고 결국은 살이 더 찌는 몸이 된다는 사실이었다.
1995년 즈음 요요 현상을 거듭한 지 거의 20년이 지난 후에야 나는 마침내 몸매에 상관없이 자신의 몸에 감사하는 것이 자신을 사랑하는 데 주요한 핵심임을 깨달았다. 그 사실을 머릿속으로는 이해했지만 실제로 실천하는 것은 그리 녹록하지 않았다. 깨달음을 얻은 후 6년이 지나고 영문을 알 수 없는 심계항진증에 6개월이나 시달린 후에야 비로소 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2001년 12월 19일에 나는 다음과 같은 일기를 썼다. 확실한 것 하나. 밤에 심장이 심하게 두근대는 경험을 겪으면서 나는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깨닫게 되었다. 하루하루가 고맙게 느껴졌다. 나는 내 심장이 당연히 건강할 것이란 생각을 접고 심장이 쿵쿵 뛰며 살아있다는 신호를 보내줄 때마다 감사하기 시작했다. 돌이켜보면 그때까지 47년을 살아오면서 내 심장이 하는 일에 대해 그것이 한 번씩 뛸 때마다 폐와 간, 콩팥, 심지어 뇌에까지 산소를 공급해준다는 사실에 단 한 번도 의식적으로 주의를 기울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이제는 심장이 그런 일을 한다는 사실이 너무 신기하면서 놀라웠다.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나는 내 심장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 너무 많이 먹고 스트레스에 시달렸으며 일을 할 때는 과욕을 부렸다. 밤에 누워있을 때조차 심장이 쉬지 못하고 계속 내달린 것도 무리가 아니었다. 나는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의미가 있으며 또한 모든 경험에는 우리를 위한 메시지가 있다고 믿는다. 우리가 귀를 열고 그것을 들으려고만 한다면 말이다. 심계항진증이란 증세를 통해 내 심장이 내게 말하고자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나는 아직도 답을 모른다. 하지만 그 질문을 하는 것만으로도 내 몸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게 되었고 어째서 내가 몸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는지 생각하게 되었다. 옷에 몸을 맞추기 위해, 아니 세상의 기준에 나를 맞추고 그저 튀지 않기 위해 얼마나 많은 다이어트를 시도했던가. 그 때문에 내 몸을 지탱하는 생명력의 중추인 심장을 돌보는 것은 늘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 신선하고 볕이 따사롭던 어느 날 아침 나는 잠에서 깨어나 침대에 앉아 내 심장을 사랑하겠노라고 맹세했다. 경의를 가지고 대할 것이며 필요한 것을 주고 소중히 보살피겠다고 심장이 일하고 난 후에는 쉬게 하겠다고 맹세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나는 욕조에서 나오다 전신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힐끗 보았다. 그때 처음으로 나는 내 몸을 비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 오히려 내 모습에 대해 따뜻한 감사의 마음을 느꼈다. 따은 머리칼에 화장기가 전혀 없는 깨끗한 얼굴, 생생하게 빛나는 눈동자, 강인하고 튼튼한 어깨와 목덜미. 나는 내가 깃들어 사는 이 신체가 고마웠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찬찬히 살피며 평가를 해보았다. 더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이 아주 많았지만 나는 더는 내 몸의 어떤 부분도 미워하지 않게 되었다. 울퉁불퉁한 셀룰라이트마저도 괜찮았다. 이건 내게 주어진 몸이야. 내가 가진 것을 사랑하자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태어난 얼굴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시작했다. 2살 때부터 있던 눈밑 주름은 세월에 더 깊어졌지만 그래도 내 주름이다. 8살 때부터 잠자리에 들 때마다 알코올 솜 2개를 대고 빨래 집게로 짚고 자야 했던 낮고 평평한 코도 이제는 익숙한 내 코다. 미소를 지을 때 안으로 말아놓곤 했던 두꺼운 입술은 매일 내가 수백만 명의 시청자에게 말을 할 때 사용하는 입술이다. 내 입술은 두꺼울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전신 거울 앞에 섰던 그 순간 나는 내 자신이 영적으로 변환하고 사랑으로 인해 그 근간이 되살아나는 경험을 했다.
내가 아주 좋아하는 캐롤린 M. 로저스, 미국의 여류 시인이자 흑인 문화 운동가. 로저스의 시 어여쁜 나에서 말하는 그런 순간이었다. 나는 이제는 확실하게 안다.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몸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우리의 몸과 싸울 필요가 없게 된다. 다음 얘기는 다이어트에 관한 얘기인데요. 중간부터 읽었죠. 장소가 바뀌니까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책도 떨어뜨리고 책장 넘기는 소리만 들리고. 다음 얘기 읽을게요. 나는 감사함의 공간에 살며 그로 인해 적어도 100만 번은 보답을 받았다. 소소한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기 시작했고 더 많이 감사할수록 내가 받는 은혜 또한 풍부해졌다. 우리가 관심을 보내면 그 관심의 대상은 더 크고 넓어지기 때문이다. 당신이 삶에서 좋은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면 더 많은 좋은 것들이 생겨난다. 나는 확신한다. 짧은 이야기죠. 다음 얘기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행복하다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것이다. 그에 덧붙여 내가 한 가지 더 확실하게 아는 게 있다면 주는 것은 아주 재미있기까지 하려는 것이다. 내가 잘 주고 상대가 기쁘게 받아준 선물처럼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없다. 내가 이제껏 선사한 선물은 모두 그랬다. 선물을 받은 사람이 느낀 행복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더 큰 행복을 내게 가져다 주었다. 과장이 아닌 솔직한 말이다. 기분이 내킬 때마다 나는 선물을 준비한다. 한 해 내내 그런 식이다. 상대가 예상하지 못하는 순간에 손편지를 써서 짠 하고 보내기도 하고 내가 방금 찾아낸 근사한 새 로션을 보내기도 한다. 시집에 예쁜 리본을 달아 건넬 때도 있다. 어떤 선물이라도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그 선물에 내 마음이 얼마나 깃들어 있는가 하는 것이다. 서로 선물이 수명을 다해서 사라진다 해도 내 마음이 남아있도록. 언젠가 내 친구 주느비에브가 우리 집 현관 앞에 선물을 놓고 간 적이 있다. 집 뒤뜰에서 갓 딴 샛노란 레몬을 가지고 샛노란 레몬을 가지와 잎사귀째로 하얀 그릇에 담아 초록색 리본으로 묶고 굿모닝이라는 쪽지를 남겨두었다. 그 모양새나 선물을 전하는 방식의 단아함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레몬이 말라서 쪼그라든 후에도 나는 그 그릇이 놓였던 자리를 지날 때마다 친구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그 굿모닝을 기억하기 위해 레몬을 담은 그릇을 스스로 준비해서 주위에 놓아둔다. 오프라쇼에서 언젠가 방청객들에게 자동차 선물을 준 일에 대해 아마 다들 들어보았을 것이다. 폰티악 G6 모델의 자동차였다. 내가 TV에서 활동하면서 그때처럼 재미있었던 경험은 아마 없던 것 같다. 하지만 그 선물 대잔치를 계획하기 전 나는 홀로 어두운 옷방 속에 앉아 명상했다. 눈을 감고 곧 시작될 깜짝 쇼에 대한 생각에 초조해지지 않고 현재의 순간에 머무르려고 했었다. 새 자동차가 정말 필요한 사람들로 방청객을 채우는 것이 내게는 중요했다. 그렇게 해야 그 흥분의 도가니에 진실한 의미가 깃들 테니까. 나는 내가 계획한 일이 나눔의 본질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랐다. 그래서 어두운 옷방 안 신발과 핸드백 사이에 앉아서 꼭 그렇게 되게끔 해주십사 하고 기도했다. 그러고 나서 스튜디오로 내려갔고 나의 기도는 응답을 받았다.
이 장면 제가 정말 우연히 오래전에 TV에서 봤거든요. 정말 대단했었는데 그 뒷면에 이런 기도까지 명상까지 하면서 그 순간들을 준비했다는 사실은 이 책을 통해서 처음 알았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얘기는 나이 드는 것에 대한 얘기인데요. 앞부분은 읽고 중간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돈 미겔 루이스가 떠오른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책 중 하나인 4가지 약속의 저자인 그는 우리가 머릿속에 저장한 믿음 중 95%는 거짓말에 불과하며 우리는 그 거짓말들을 믿기 때문에 고통받는다고 했다. 우리가 믿고 일상생활을 통해 더욱 공고히 굳어지는 거짓말 중 하나가 바로 나이가 들면 추해진다는 믿음이다. 우리는 예전의 모습을 잃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며 그 믿음의 잣대로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 내가 여성들에게 나이가 든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여러 해에 걸쳐 꾸준히 물어온 것도 이 때문이었다. 나는 배우 보 데릭부터 가수 바브라 스트라이샌드까지 내가 만난 모든 여성에게 그 질문을 했다. 배우 알리 맥그로우는 이렇게 말했다. 내 나이대의 여성들이 겁에 질린 30, 40대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들도 거의 다 되었다는 말이죠. 완전히 사기라니까요. 전직 모델인 비벌리 존스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더는 10대가 아니고 사람들도 그걸 다 아는데 왜 계속 10대의 몸매를 유지하려고 하는 걸까? 라는 의문을 어느 순간 가지게 되었어요. 나한텐 커다란 깨달음이었죠. 그리고 배우 시빌 셰퍼드의 솔직함은 멋진 통찰을 제시했다. 내겐 엄청난 두려움이 있었어요. 나이가 들면 가치 없다고 여겨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요. 나이 든다는 것은 축복이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믿는다. 나는 종종 9.11 사태에서 희생된 모든 천사를 떠올린다. 그들은 이제 더는 나이 들지 못한다. 우리는 나이 들 수 있는 행운을 얻은 사람들이며 활력에 차서 생생하게 그리고 우아하게 나이 드는 사람들로부터 실로 수많은 지혜를 구할 수 있다. 나에게는 이와 관련된 훌륭한 멘토가 많다. 80대 중반에도 강연 여행을 다녔던 마야 안젤로나 새 프로젝트를 창조하며 세상의 어느 먼 곳으로 떠나 있는 퀸시 존스가 그렇다. 시드니 포이티어, 미국의 배우 겸 영화 감독 들백캅으로 흑인 최초로 아카데미 주연상을 수상했다. 시드니 포이티어는 또 어떤가? 내가 운이 좋아 오래 살 수 있다면 그 사람들과 행함을 꼭 담고 싶은 사람의 상징인 시드니. 손이 닿는 것은 모두 읽어치운다는 그는 심지어 85살에 자신의 첫 번째 소설을 쓰면서 지식의 영역을 계속해서 넓혀나가고 있다. 확실히 우리는 젊음에 집착하는 문화를 가진 시대에 살고 있다. 젊지 않고 빛나지 않고 핫하지 않으면 존재 가치가 없다고 거듭해서 세뇌당하고 있다. 하지만 나는 현실을 왜곡하는 그런 관점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한다. 또한 결코 내 나이를 속이거나 부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행동이 우리 사회를 좀먹고 있는 병리 현상에 이바지하는 셈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과 다른 존재가 되고 싶어 하는 병 말이다. 내가 누구이며 어떠한 사람인지를 인정해야만 삶의 충만함 속에 깃들 수 있다고 나는 확신한다. 젊은 시절의 나로 머물 수 있다는 환상에 빠지는 사람들은 가엾은 존재들이다. 나 자신을 부정하면서 내게 가장 좋은 삶으로 향하는 길을 걸을 수는 없다. 그 길은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을 인지하고 지금 머무르고 있는 이곳, 이 순간이 바로 내 것임을 주장함으로써만 걸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10년 전과 같은 여성이 아니다. 운이 좋다면 작년의 당신과도 다를 것이다. 나이가 든다는 것의 핵심은 변화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만 한다면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미처 모르고 있던 자신에 관한 새로운 것들을 계속 배울 수 있다. 정말로 기뻐할 만한 일이다. 나이가 든다는 것을 찬양하자. 나이 듦을 숭배하자. 내게 복되게 다가올 한 해 한 해의 나이에 나는 감사할 따름이다. 마지막 얘기 읽겠습니다. 오프라 쇼를 25년 동안이나 하게 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쇼가 12년째에 접어들었을 때 나는 이제 그만 막을 내릴까 생각하고 있었다. 파티에 너무 늦게까지 머무는 아가씨가 되고 싶지는 않았다. 박수 칠 때 떠나지 않았다간 때를 놓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겁이 났다. 그러다가 나는 영화 빌러비드를 찍었다. 내가 찾은 자유를 맛보는 해방된 노예에 관한 영화였다. 새로 찾은 자유를 맛보는 영화에서 내가 맡은 역할은 이를 바라보는 나의 관점을 바꾸어 놓았다. 나의 조상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기회를 내가 얻었는데 어떻게 감히 피곤해하며 오프라 쇼를 그만둘 생각을 하겠는가. 나는 계약을 4년 더 연장했다. 그리고 2년 더 연장했다. 드디어 20주년이 다가왔고 나는 그날이 오프라 쇼의 마침표를 찍을 시점이라고 거의 확신했다. 매티 스테파넥에게 이메일이 온 것은 바로 그때였다. 매티는 희귀한 형태의 근육 실조증을 앓고 있는 12살 소년이었다. 그는 오프라 쇼에 출연해서 자신이 지은 시를 읽어주었고 우리는 바로 친한 벗이 되었다. 우리는 자주 이메일을 주고받았고 가능할 땐 전화 통화를 했다. 그는 나를 웃게 만들었고 때로는 울리기도 했다. 그와 함께 보내는 대부분의 시간에 나는 보다 인간적인 기분이 들었고 현재의 순간을 자각하게 되었다. 아주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매티는 짧은 인생 동안 병원을 들락날락하며 너무나 큰 고통을 겪으면서도 불평조차 하지 않는 아이였다. 그래서 그가 말하면 나는 그의 말을 따랐다. 2003년 5월 오프라 쇼의 막을 내릴 것인가에 대해 필사적으로 고민하고 있을 때 매티가 편지를 보내왔다. 그 아이는 혼자의 힘만으로 내 생각을 바꿔놓았다. 사랑하는 선생님께 안녕하세요. 저예요. 매티, 선생님의 친구 매티요. 요즘 전 메모리얼 데이 즈음에 집에 가고 싶어서 기도하는 중이에요. 확실한 건 아니어서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직 알리진 않았어요. 제가 집에 가려고 할 때마다 일이 생기는 것 같거든요. 의사 선생님은 저를 고쳐주지는 못하지만 제가 집에 가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세요.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집에 가서 죽음을 맞이할 거라든가 그런 게 아니니까요. 제가 집에 가는 건 여기선 더는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만약 치유된다면 그건 제가 치유될 운명이었기 때문이고 낫지 않는다 해도 제가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미 다 말했으니 이제 하늘나라에 갈 시간이 오는 거겠죠. 솔직히 메시지 전송자로 조금만 더 활약했으면 하지만 그건 이제 신의 손에 달려 있어요. 아무튼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수혈하게 되어서 그건 나아졌어요.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너무나 많은 분께 피와 혈소판을 나누어 받았거든요. 그건 진짜 멋진 일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세상과 연결된 느낌이라고 할까요?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선생님이 오프라 쇼 20주년 기념일을 마지막으로 쇼를 접으실 계획이란 것 알아요. 그런데 25주년 기념일까지 기다리셔야 한다는 게 제 의견이에요.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25주년이 훨씬 더 말이 되는 게 제가 약간 강박 장애가 있는데요. 25가 완벽한 숫자더라고요. 완벽한 제곱수고 무언가의 4분의 1을 뜻하기도 하죠. 숫자 20처럼 그저 5분의 1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25란 숫자를 생각해 볼 때 특히 은퇴라든가 무언가의 완성이란 측면에서 그 숫자를 생각하면 무슨 이유에선지 제 머릿속이 찬란한 색채와 되살아나는 생명력으로 가득 차요.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진실이에요. 선생님은 이미 너무나 많은 측면에서 역사적인 인물이세요. 멋지고 아름다운 일을 많이 하셨어요. 이왕 그렇게 된 김에 역사에 더 큰 발자취를 남겨보는 건 어떠세요? 오프라 쇼에는 대단한 존엄성이 있어요. 그런 쇼로 사반세기 동안 정말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생각할 시간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이것도 제 의견에 불과하지만 저는 때때로 이런저런 것에 대해서 감이 올 때가 있는데 이 일에 관해서도 감을 느꼈어요. 오프라 쇼를 더 오래 하신다면 세상을 위해서도 좋고 선생님을 위해서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선생님을 사랑해요. 선생님도 저를 사랑하시죠? 매티 올림. 나를 잘 아는 사람이라면 나 또한 때때로 이런저런 것에 대해서 감이 오는 사람임을 알 것이다. 내가 우리 시대를 위한 전령이라고 생각하는 이 천사 소년에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직감이 강하게 왔다. 2003년에 나는 오프라쇼로 대변되는 내 삶의 한 부분을 다들 감정적이며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매티는 명백하게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마침내 인생의 다음 장을 펼칠 준비가 되었을 때 나는 후회 없이 전진했다. 나와 함께 머문 것은 오로지 은혜와 감사뿐. 그리고 나는 확실히 안다. 천국이 어디에 있든 그곳에는 매티가 있으리라. 매티는 만 14세 생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2004년 4월에 세상을 떴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